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연준이 생각하는 적정금리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점도표를 통해서 4.4에서 4.6으로 봤었는데 이게 다시 한번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약적인 금리 환경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4에서 5% 혹은 경우에 따라서 7%까지 발언이 나왔는데 이 정도 수준까지 금리를 올려놓은 이후에 그 금리 레벨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겠다는 점을 연준 당국자들이 계속 메시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금리 환경에서 생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거고요. 또 불황을 이겨내게 되면 결국에 살아남은 자가 모든 걸 가져가게 된다는 점도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금리 정책은 고강도 긴축으로 가고 있지만 정부와 기업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그래도 투자 여력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또 지금 이 시대의 화두 양극화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오일머니를 갖고 있는 사우디의 미래 도시 계획 네옴시티 프로젝트 가운데서 이번 왕세자의 방안으로 인해서 약 40조 원 우리 기업들에 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 기업 총수들을 모두 불러다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냐라고 직접 질문했던 부분이 굉장히 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벤처 캐피탈이 아직 투자를 집행하지 않은 투자 금액 드라이 파우더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투자를 단행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기회가 오게 되면 풀릴 수 있는 돈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월요일장은 또 어떤 움직임 보일지 또 어떤 코멘트로 시장을 바라볼지 세 분의 강한 녀석들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한 녀석들의 강한 코멘트 지금 공개해드립니다. 오늘의 강한 코멘트. 신상원 전문가 휘슬은 울렸다. 최태규 전문가 많은 업종과 종목 다 살 수 없다면 선택과 집중. 신기수 전문가 새로운 동력 필요. 이 가운데서 신상원 전문가의 코멘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휘슬, 호루라기가 울렸다고요. 월드컵 개막 얘기를 하시는 걸지 신상원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네, 월드컵과 함께 같이 한번 좀 보는 건데요. 휘슬이라는 거, 휘슬이라는 게 이제 뭐 게임이 시작할 때도 휘슬을 울리지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때, 그리고 또 경고, 뭐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될 때 휘슬을 울리기도 합니다. 네,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의 기다림보다도 빠르게 생각보다 올라온 단기간에 폭풍적인 랠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지난주에 조금 나왔는데, 그 조금 나온 그 조정의 구간을 또 지루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무모하게 달려드는 그런 대응들도 좀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뭐 섹터 좀 테마가 있는 것들에 갭이 떠서 올라가는 거에 막 달려드는 그런 흐름들이 뭐 심심치 않게 보여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의견을 드리는 거지만 오늘 저는 이 휘슬을 좀 주의를 좀 기울여라. 네, 월드컵은 이제 휘슬 시작을 한 거지만 그걸 천천히 즐기면서 이 시장에서는 좀 경계를 가져야 된다. 주의를 해야 된다는 의미의 휘슬이라는 거를 제가 좀 표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올라가다가도 그 기세 좋던 6조 5천억 정도의 그 외인 자금이 9월 29일부터 이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가다가 그 기세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2,500 정도에서 멈춥니다. 예, 근데 뭐 마침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은 FOMC 회의록도 이번 주에 이제 좀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전에 올라갔을 때 8월 달에 올라갔을 때 그 고점보다도 가지를 못하는데 아마 좀 경계 심리가 더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닥에서 올라올 때도 뭔가 실적이나 뭐 좋은 호재나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만 멈칫하고 수급이 좀만 빠져나가면 이렇게 뭐 주춤주춤 경계 심리들, 투자자들이 대부분 경계 심리가 바로 발동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포지션을 취하는 그런 외인의 수급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자, 주의를 하자. 그리고 이번 주는
이런 FOMC 회의로 23일 날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예, 23일이죠. 네. 그러니까 그 구간하고 25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서 이제 현 구간의 소비 심리도 알 수 있는 구간이고, 우리 연준위원회 그 앞으로의 그 행보를 어떻게 할지 의견들이 나왔던 거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조금 더 참아보면서 주의를 갖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빈살만 왕자가 가고 나서 당장 이제 그런 뭔가 옥석을 가려서 수혜주가 있느냐 이런 걸 찾는 분들이 많은데 네, 바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동안 뭐 테마성으로 올라갔던 종목들도 상당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서너 배 이상 올라간 것들이 조정을 일주일하고 또 가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새로운 것들, 정말 수혜를 받고 거기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이제 실수혜를 받는 게 좀 시간이 걸려서 나올 건데, 그때까지는 그 관련된 네옴시티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정말 제대로 수혜를 받는 거는 다른 것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어쩌면 방산주가 또 다시 한번, 네,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날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면 또 사우디가 마침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살짝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럼 방산주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24일 날 금통위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도 올렸으니까 이번엔 또 우리도 올려야 되는데 과연 50bp를 할지 베이비 스텝인 25bp를 할지 그런 걸 보면서 또 우리 시장의 흐름 또 외국인 수급의 흐름도 봐야 될 것 같고 환율들도 좀 주의 깊게 경계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최종금리는 아직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신중한 의견들이 많아서 아마 지금 예상은 우리 금통위도 25와 50을 두고 상당히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대감은 다 25로 가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외인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까지 지금 장전의 오전을 이렇게 흐름을 보면 지금 지난주까지 해서 한 6천억 이상이 어느 정도 좀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들락날락 할 것 같은데, 이런 외국인 수급은 좀 단기적으로 둔화될 것 같다는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가 단기간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할 재료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악재도 새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향은 그래도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조바심을 내면서 쫓아가는 대응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좀 긍정적인 재료가 있는 분야들이 그래도 조금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옴시티에 대한 이제 후속 관련해서 이제 좀 옥석을 가리면 되고 또 다양한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이제 원전이라든가 해외로 갈 수 있는 우리 섹터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거 외에는 좀 지금 시장이 상승 동력과 그러니까 이 하락 동력 간의 힘겨루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수는 갭을 띄웠던 거를 지금 다 메꿔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심리적으로는 조금 조바심 내는 거를 주의하면서 이번 주 천천히 한번 시작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달리기 같은 경우는 휘슬이 울리면 바로 뛰어나가야 되죠. 그런데 주식 투자는 그런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휘슬이 딱 울렸을 때 더욱더 집중하고 더욱더 경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주식 투자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고요. 최근에 투자 심리 자체가 무언가 멈칫하고 주춤해지면은 경계심이 확산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200일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그보다 못 갔습니다. 힘을 주는 듯 하면서 2% 상승을 딱 보여준 이후에 그 다음 날이 바로 고점이었고요. 그러면서 주춤해지면서 내려오면서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1선을 터치하지도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뚫어냈지만 코스닥은 이 선 터치하지도 못하고 밀려 내려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달러 인덱스가 110달러 선을 이탈하고 나서는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이건 역시도 좀 주춤해졌죠. 106달러 선에서 좀 바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을 지금부터는 주의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만 긍정적인 대목들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 수혜주 2라운드 가능성, 이제 앞으로 어떤 쪽에서 실제로 다시 공부했을 때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쪽을 좀 찾을 수 있을지 기회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해외 수주 산업 같은 경우 방산 등의 섹터에 대해서 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큰 질문을 세 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바닥은 내년 상반기 내,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의 바닥은 내년 하반기 내에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초록불, 바닥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시면, 이보다 더 걸릴 거라고 예상하시면 빨간불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의 바닥은 내년 상반기 내,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의 바닥은 내년 하반기 내에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초록불의 의견입니다.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먼저 신상원 전문가가 초록불을 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하얀불이신가요? 초록불입니다. 초록불 주셨고요. 그리고 최태규 전문가는 빨간불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태규 전문가님부터 의견 들어볼까요? 네, 저는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이 부정적인 게 좀 뒤늦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거의 거래소 2,500 언저리 갔다가 추가적으로 더 갈 수도 있지만 일정 부분 조정 나올 수 있고 그 조정은 일단 기본적으로 2,400은 나오고 2,300까지 열려 있다 이러한 말씀 많이 드립니다. 결국 2,500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 때는 한 번 더 산다라는 생각 가지고 매수 가능하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시장 변동성 어쩔 수 없고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의 큰 그림에 있어서 큰 하락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내년 2분기 아니면 3분기 그 뒷면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금리 인상하고 금리 동결, 그 동결 이후에 항상 시장이 크게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 동결한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일단 시장에서 봤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올렸을 땐 더 큰 위험이 있을 수 있어. 한번 관망하자라는 거거든요. 그 관망하는 과정 속에서 국가든 기관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좀 퍼지게 돼 있거든요. 못 버틴다라는 거죠. 그런 못 버티는 상황이 저는 오히려 내년 하반기 그때쯤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의 큰 하락이 2분기, 3분기 내년에 있을 수 있다고 보셨다면 내년에 그 정도 어떤 조정을 거친 이후에는 바닥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당연하죠. 저는 그러니까 2134예를 깨는 시점이 결국 언제냐 했을 때 단기가 아닌 좀 중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면서 하락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시장은 결국 뭔가가 터지지 전까지는 결국 올랐다 내렸다 이걸 좀 반복하고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이게 어떨 땐 좀 강하게 어떨 땐 또 강하게 하락하고 이러한 것들이 좀 반복되니까 이 시장의 이 변동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어떤 종목을 대응할 때도 결국은 한 방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락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두 번, 세 번 추가 매수할 수 있어. 이러한 것들만 유념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겁먹고 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런 면에서 어떤 확신보다도 좀 빠른 몸놀림이 지금은 좀 유리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될 수 있겠고요. 75bp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는 좀 적응할 만한 그런 금리 인상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금리 인상을 멈추는 시기가 위험할 수 있다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신상원 전문가님. 네, 일단은 저도 원래는 좀 되게 보수적으로 봐서 내년 이후가 돼야지, 그러니까 2024년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의외로, 일단은 각국의 정상들이 얼마 전 G20을 통해서도 G7도 그렇고 G2도 그렇고 뭔가 러시아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저는 좀 본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래서 그게 좀 트리거가 된다면은 다른 것들도 연준의
프로그램은 뭐 그냥 자기네들 프로그램대로 가는 거니까 속도 조절을 하던 어느 정도 상반기에 그런 게 끝날 거고 주가는 선반영을 해서 지금 이미 안 좋아진 거를 가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뭐 앵커님이 상반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6월 전에는 좀 바닥을 찍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그때까지도 계속 안 좋을 것 같고 비로소 이제 내년 말이나 돼야지 좀 이렇게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끝자락 또 하반기의 끝자락에 각각 주식시장과 경기의 바닥이 나온다는 의견이고요. 신기수 전문가님은요? 예, 저도 뭐 비슷한데요. 저는 이제 경기 바닥이 내년도 하반기에 올 거라고 보고 있고, 경기 바닥이 내년도 저는 이제 3분기 같아요. 3분기 정도면 경기 바닥이 좀 올 것 같고요. 그렇다면 주식시장 바닥은 내년도 한 2분기 정도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뭐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내년도 3분기부터, 왜냐하면 이제 경기 바닥 부근에서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오히려 인하를 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의 본격적인 상승은 내년 3분기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뭐 상반기와 하반기 때 주식시장 바닥과 경기 바닥이 형성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없는 하락은 없죠.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봤고요. 두 번째 코멘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는 신기수 전문가, 새로운 동력 필요. CPI 정점 장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좀 반등을 해줬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조정을 겪는데요. 어느 정도 선에서 또 적극성을 띨지 새로운 동력이 아직은 좀 필요하다고 보셨는데요. 어떤 동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그 1차, 2차 S&P 500 기준으로 목표가를 4,050하고 4,300을 제시를 했었는데 일단 4,050은 달성이 됐어요. 4,050의 근거가 이제 200일선이었는데 200일선까지 이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뭐 주춤하는 거는 뭐 당연히 이제 뭐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200일선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뛰어넘을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 동력이 뭐냐면은, 일단은 FMC, 12월 FMC 때 0.5%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우리의 바람은 그 전에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빨리 갔으면 좋겠는 그거는, 현재로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뭐 PC라든가 CPI 발표 같은 것들이, 뭐 우리 기대치만큼 굉장히 굉장히 못 나와야 되겠죠. 예, 굉장히 못 나와준다면은 뭐 가능하겠지만, 그런 거는 아닐 것 같기 때문에, 뭐 당분간 그 12월 FOMC 때 금리 결정 때까지는 옆으로 행보한 정도가 될 것 같고, 지금 뭐 연준 피복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라온 부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뭐 단기 급등에 대한 이제 피로감도 좀 쌓이고, 그리고 다음 달 FOMC 때까지는 어떤 모멘텀이 그렇게 크게 뭐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뭐 쉬어간다 봐야 되겠고요. 혹시 이제 이번 주에 23일 날 FOMC 의사록 발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12월 이제 인상폭이라든가 또는 이제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언급 같은 것들이 어떻게 언급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혹시 이제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그런 가능성 크지는 않다고 봐요. 보통 FOMC에서 뭐 12월 인상폭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언급 안 했을 것 같고요. 또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언급은 이미 뭐 지난주에 뭐 7%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아무리 강하게 얘기를 해도 강한 얘기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시장이 뭐 반응 안 할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은 이제 모멘텀이 좀 소강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달러가 이제 내려오다가 지지선 부근에서 지금 힘을 모으는 형태가 돼버렸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9포인트까지는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살짝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다는 이런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려오다가 일단은 좀 주춤하면서 살짝 좀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러니까 그 국채금리도 10년 만기물 같은 경우에 한 0.4% 정도까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시장도 기술적인 어떤 뭐 조정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S&P 500 기준으로 뭐 심하게 들어온다면은 3,800 정도까지 시장이 좀 조정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고,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올랐는데도 우리 시장은 오늘 굉장히 약세권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이 좀 쉬어갈 수 있다. 또 S&P 500 보조지표 잠깐 좀 보여드릴까요? 네, 보조지표 보시면은 스토캐스틱이 지금 보시면은 그 가격은 이렇게 고점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점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스토캐스틱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고점이 좀 내려오고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다이버전스죠. 역다이버전스인데, 이럴 경우에는 거의 이제 조정을 받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 좀 이제 안 사고, 그리고 이제 미리 좀 선조정을 좀 받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이번 주는 계속 이럴 것 같고요. 그리고 FMC 때까지도 아마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그날그날의 뉴스에 따라서 등락을 좀 거듭할 것 같습니다. 지수에는 그때까지는 별로 여기 바라볼 게 없을 것 같고요. 종목을 좀 봐야 되겠고,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모멘텀 종목들 수단매 도는 것을 좀 봐야 되겠죠. 일단 뉴스 보니까 루마니아에서 우리나라 그 한국산 전차, 장갑차, 자주포, 탄약 이런 쪽에 주목한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또 원래 독일 거 살라고 했는데 독일에서 미적지근하니까 루마니아가 우리나라 걸로 눈을 돌린다는 이런 것들 좋은 뉴스가 되겠고요. 또 중국 쪽에서 사드 하달력 이후에 6년 만에 지금 OTT 텐센트 비디오에 우리나라 홍상수 감독 그 영화가 지금 서비스가 되기 시작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미디어 콘텐츠들도 이제 같이 움직이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모멘텀들을 찾아가야 되겠죠. 또 월드컵 모멘텀도 있고 이렇게 좀 움직이는데, 방산이라든가 미디어 콘텐츠, 또 네옴시티 중에서도 수소 쪽은 조금 더 유력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수소, 또 신재생도 빠지면 또 올라올 것 같고요. 게임도 요 근래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모멘텀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분간은 좀 트레이딩 형태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식시장 단기 급등 이후에 피로가 높아지고 있는 구간 조정을 겪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가운데서 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달러 인덱스. 하락한 이후에 힘을 모아갔다는 차원에서 다시 110달러 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아래선에서까지의 좀 반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외국인 수급에 미치는 영향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동력으로서는 12월 FMC가 무언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준다면 시장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관점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방산주, 올해 들어서 한국항공우주, LR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각각 60%에서 100% 시세낸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바닥을 좀 확인해주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방산주, 지금부터 모아갈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단기 트레이딩에 국한해야 된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주에 대한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신상원 전문가도 방산주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자는 의견 주셨고요. 네옴시티 연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또 이게 중동 역사상 최초의 월드컵인데 이 월드컵 개막식에 BTS가 나옵니다. 정국이 나오면서 이 중동과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좀 뗄래야 뗄 수 없이 협력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혼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원래 월드컵 하면 사실 자국 나라에서 뭔가 축하 공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역시 그랬죠. 무명 가수이더라도 우리나라 가수들이 나와서 공연을 했었는데, 자, 방산주로 다시 돌아와서 질문 세 분에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불 주신 분이 신상원 전문가 그리고 최택규 전문가시고요. 신기수 전문가가 빨간불 의견 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방산주를 제가 빨간불 들었다고 해서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방산주가 지난번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 그러면 4대 방산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LRG넥스원 네 종목인데 이 네 종목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박스권을 아마 이제 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단타 치자는 얘기가 아니고 박스권 대응하자. 다시 신고가를 내려면은 상당 기간 필요할 거다. 박스권 대응하자 하는 관점에서 빨간불 눌렀습니다. 기간을 좀 더 드리더라도 트레이딩 관점 필요하다는 섹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트레이딩, 사고팔고가 필요한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태규 전문가님은 방산주 아직 안 끝났다고 보실까요? 아니, 제 입장에서는 모아가자라는 거죠. 지금 이 현 시점에서 강하게 올라간다 그런 것보다는 일단 어떤 섹터를 정하고 그 종목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할 때는 긴 그림으로 봤을 때 최근에 올라갔다가 충분히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숨고르기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방산 얘네들을 봤을 때 미래에 지속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느니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야 될 텐데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유럽 쪽 기업들,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이 대만이라는 이 국가를 절대 안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모색하기에는 경제적으로도 허약하고 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체력을 더욱더 좀 강화시킨 다음에 언제든지 대만을 건들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대만을 또 건드렸을 땐 이 방산들이 또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로 봤을 때 1년, 2년, 3년 이러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방산 쪽은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가다가 좀 쉬어, 좀 눌림 나와. 그거는 오히려 비중 확대. 그다음에 일정 부분 많이 올라가고 신고가 나오고 그랬을 때는 또 비중 축소하고 그것을 반복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섹터가 방산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신냉전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방산 섹터, 여기에서 폴란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까지 동유럽에서 우리 방산 기업들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수주 계속 이어질까요? 신상훈 전문가님. 네, 수주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시작을 해서 제대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작년부터 저는 이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많이 트레이딩을 했었는데, 지금 올해 와서 많이 부각이 됐다고 해서 이게 수출이 막 빵 터지고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가 저는 더 있다고 보고, 더 캐시카우도 더 많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올라와서 지금 약간의 이제 박스권 구간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파동이 나오고 있으니까 모아가는 관점에서 투자자 입장이라면은 지금은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아마 트레이딩 하긴 되게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먼 미래를 본다면,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관점, 모아 나간다면 지금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점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또 대만 침공 이슈가 앞으로 또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목표로 해서 매매하시는 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 박스권의 상단까지 또 주가 반등을 내다보면서 트레이딩 해보자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확인해봤습니다. 마지막 코멘트는요.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많은 업종 종목 다 살 수 없으면 선택과 집중이다. 다 살 수 없죠. 선택과 집중이 항상 고민입니다. 이 고민 해결해 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시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이러한 방향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돼요. 자, 우리 보시면 이 거래소가 931개 종목이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51개. 결국 토탈 2482개라는 종목인데 한 종목씩 다 사도 누군가가 그랬대요. 진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 하나씩 다 샀더니 결국은 결과가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 않더라. 결국 결과가 좋게 나오려면 상승장에선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 횡보장에서는 종목들의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수익이 그렇게 안 나온다라는 거죠. 결국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돈은 한정적인데 모든 종목 사고 싶을까요? 어찌 보면 매일매일 급등하는 종목 그걸 다 나의 종목으로 만들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그냥 꿈 같은 이야기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막 급등하는 종목들 막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로 물려버려요. 결국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AI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막 크게 단타를 치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잘못 쫓아가게 되면 맨날 물리는 그 우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내가 어떤 섹터를 정했어. 그럼 그 섹터의 어떤 종목, 내가 얘를 왜 사야 되지? 매수해야 될 근거가 정확하게 2개, 3개가 나온다면 물리는 것도 대비하면서 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 시장만 놓고 봤을 때도 제가 2,400 넘어가고 2,000 거의 500 갔을 때 이 자리에서 더 갈 수
더 갈 수 있는 시장 방향하고 떨어질 수 있는 방향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기왕이면 뭐 2,300 여기 왔을 때는 공격적으로 매수가 가능하고 지금 자리에서 나 꼭 사고 싶어. 그럼 살아있는 거죠. 사되 떨어졌을 때 대비해서 또 산다라는 그러한 현금을 갖고 트레이딩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나쁜 모양새가 나타날 결과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시장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내가 그럼 어느 쪽 접근해서 매수를 해야 되지? 아까 뭐 방산 좋아요. 그들 종목군들도 아마 몇 달간 횡보할 수 있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비중 담고 매수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또 팁을 주자면 다음 달 1월 5일부터 8일까지 2023 세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스 관련돼 가지고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했는데 그럼 여기서 어떤 기술 쪽이 갈까? 아, 요즘 로봇 가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로봇이 부각돼 가지고 가는 건가? 라고 한다면 그래 나 로봇 살 거야. 그러면 로봇의 위치를 보고 얘 한번 접근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뭔가 다시 한번 뭐 메타버스가 뭐 좀 부각될 거야. 그럼 그 관련된 종목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월 달에 있는 세스 관련돼 가지고 종목군 쪽 난 한번 기간 이쪽 한 달 정도 이상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나 종목 한번 접근해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DDR5에서 TLB 제가 가장 많이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DDR5 관련돼서 1월 10일 날 발표하는데 그 대표적인 건 TLB 아니면 아비코전자 뭐 이런 종목이에요. 그럼 이런 종목 주가 위치 보고 더 갈 수 있을까? 더 갈 수 있다라면 눌림을 이용해서 난 매집해가지고 한번 DDR5 그 서버용이 출시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한번 접근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휴전이 있으니까 이 휴전과 관련돼 가지고 어찌 보면은 이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 내가 한번 지금부터 매집해 가지고 내년 봄쯤에 한번 있으면 거기에 대응해서 나아가야지. 또 아니면 좀 겨울철 되면 뭐가 있죠? 뭐 조류독감 아니면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것들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요것과 관련돼 가지고 뭐 이글벳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 저점이라면 한번 사 가지고 몇 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떤 종목을 샀는데 하락해. 그건 당연한 거죠. 시장 하락하면 같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시장이 진짜 채택규가 생각하는 2,300까지 내려간다면 종목들 더 떨어지겠죠. 그럼 그러한 것들까지 다 생각해 가면서 분할 매수를 해야죠. 그냥 오늘 그냥 50% 딱 사가지고 그냥 난 가길 원해. 그건 욕심이고 그게 바람직한 투자 행태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럼 지금 시장이 그냥 어찌 보면 아리까리하단 말이에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나 시장은 일단 하방으로 열려 있다라면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은 천천히. 왜? 어차피 내가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러한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큰 수익? 그거는 시장, 지금은 하락 시장인데 만약에 이제 2,300 나와. 그때는 진짜 뭘 사도 돼요. 왜? 또 우상향에 갈 테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위치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는 뭔가를 내가 샀어. 근데 하락이 계속 이어져. 그러면 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시장이 저점 나와. 그럼 그 자리에서 분할 매수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수익권 넘어 수익 나와. 그러면 수익 봤더니 어느 정도 저항대 있네. 그럼 또 조금 비중 축소하고. 그랬더니 또 내려와. 비중 축소한 거 다시 또 메우고. 이러한 것들을 결국 내가 어떤 종목을 샀어. 그러면 걔가 계속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거기에 맞춰서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이걸 반복하면서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보고요. 결국 내가 많은 걸 살 수 없으면 앞으로 뭔가 핵심이 될 수 있는 업종, 종목, 그것을 몇 달을 두고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샀더니 빠르게 올라가. 그러면 좀 비중 비중 줄이는 게 맞죠. 왜? 올라갔다 또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서 시장에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ES 2023까지 내다봐 주고 계시네요. 내년 연초에는 과연 어떤 테마가 주도를 하게 될 것인가. 이건 역시도 지금 뭐 증권가에서 리포트 고민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고민이시기도 할 거고요. 또 이제 곧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이 될 수도 있겠죠. 연초 장세는 어떤 테마가 또 시장 주도할까요? CES 2023 관련해서
좀 내용들 찾아보니까 일단 현대차 기아가 내년 CES 불참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술 상용화에 집중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2009년 이후에 첫 불참이라고 하네요. 그동안은 CES를 좀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던 현대차 그룹이 내년에는 불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주에 방한한 여러 거물들과 만나면서 뉴삼성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 뉴삼성의 비전 역시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CES 모멘텀 뿐만 아니라 인텔의 DDR5,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 겨울철에 조류 독감 등 이 동물들이 아픈 이슈들, 그리고 4년 동안 트레이딩할 원전주 이렇게 분류해 주셨는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전주 지금 모아나가자라는 의견 주시면 초록불, 앞서 방산주와 똑같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에 국한해야 된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죠. 원전주 확인하겠습니다. 자, 원전 방사는 계속 해외에서 우리나라 바라볼 때 협력할 대상으로 많이들 얘기돼서 헤드라인에 자주 이 세트로 등장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태규 전문가 초록불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두 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주에 대해서 신기수 전문가님 노란불이신가요? 아니, 초록불입니다. 네, 세 분 모두 초록불 의견 주셨는데요. 자, 한 분의 의견만 한번 들어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원전 쪽에는 뭐 계속해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폴란드 건에서 1차에서 좀 낙오된 부분이,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좀 괜찮은 이벤트였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좀 예방접종 같은 걸 좀 시장에서 좀 맞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폴란드 2차도 있고, 또 앞으로 특히나 이제 그 정부 쪽에서 원전 쪽을 살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물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발 호재만 하더라도 상당히 모멘텀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 꾸준히 아마도 이제 사우디 쪽에서도 아마 뉴스가 좀 나올 수 있고요. 또 이제 루마니아, 카타르 이런 쪽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전과 관련된 뉴스들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얘기되는 걸 보니까 우크라이나 쪽에도 지금 SMR을 하는데 그쪽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참여할 가능성이 지금 있는 쪽으로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악재는 이제 많이 지나갔고, 이런 악재를 소화하는 바닥거리기 구간을 지난 이후에는,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뉴스들이 나오면서 원전주들도 또다시 상승 추세를 좀 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주에 대해서는 세 분 모두 모아가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옴시티 프로젝트 짧고 굵은 방안으로 뭔가 성과가 나왔습니다. 다행이고요. 하지만 다만 이 재료가 당분간은 소멸 어떤 그 소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장은 불확실성에 놓여 있습니다. 12월 FOMC 그리고 11월에 CPI 발표 12월에 확인을 하고 불확실성 해소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추천주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미국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상승시키는 이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현재 양시장은 모두 하락폭을 키워나가는 가운데 코스피는 2410선에서 코스닥은 72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제주 맥주처럼 이 카타르 월드컵 개막의 특수를 기대하는 종목들이 상승하는 가운데 증자 이슈와 함께 부각받는 종목들, 그리고 로봇과 콘텐츠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 가져가는 시장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탄생한 토마토 티켓 업데이트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탄생한 토마토 티켓 신상훈 전문가의 티켓입니다. 종목은 마니커 FNG고요. 카타르 월드컵 개막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른바 치맥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가운데 닭고기 관련주죠. 마니커 FNG도 상승했습니다. 매수가는 4,030원, 목표가는 4,8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4,500원까지 오르면서 11.66%의 수익률을 달성하셨네요. 네, 신상훈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종목을 보는 눈이 넓고 시장을 보는 눈도 정말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티켓은 탄생하지 못했지만 수익률 두 자릿수 직전에서 온 종목들도 있는데요. 면역 항암제 관련주죠. 신상훈 전문가의 추천주 네오 이문텍,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의 아모그린텍, 그리고 윤겸 전문가의 오진까지 현재 9%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까지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신상훈 전문가님 오늘 티켓 한 장을 추가하시면서 티켓 무려 15장으로 단독 선두를 지키고 계십니다.
윤겸 전문가님 티켓 11장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신기수 전문가님은 한 장 적은 10장으로 함께하고 있네요. 네, 마지막에 합류하신 최태규 전문가님은 티켓 4장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할 녀석들에는 또 어떤 추천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오늘 신상훈 전문가의 마니커 FNG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축하드리고요. 17일 종목이었고요. 11% 수익이 났는데 지금 어떻게 볼까요? 네, 이거 제가 추천드릴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시세가 갑자기 나오면 한 번에 던져라. 제가 웬만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시세가 나오면, 저의 스티커와 상관없이, 예, 무조건 한 번에 던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런 효과 때문인지 초반에 한 1, 2분 만에 시세가 나오고, 네, 그냥 4,300원, 4,5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쭉 빠졌는데, 아마 수익은 다 챙기셨을 겁니다. 네, 그 수익으로, 네, 월드컵 때 치맥, 네, 한잔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다 제 말씀대로 다, 매도를 했다면, 이거는 대응 방법, 이제 목표가를 볼 필요는 없는데, 만에 하나, 내가 이걸 놓쳤다, 파는 거를 놓쳤다, 그러면 지금, 조금 조정이 좀 필요하고, 우리나라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때는 손절 가격을 당연히 반드시 지켜서 대응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주의할 거를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목요일 종목이었는데 단기간에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한 번에 던지라는 전략 때문에 저도 꼭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신상훈 전문가의 마니커 FNG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의 오전장 마무리하는 전략 보시죠. 신상훈 전문가 애니플러스, 최태규 전문가 서진시스템, 신기수 전문가 첨보입니다. 최근에 지수가 눌릴 때 2차 전지 관련주 조정받고 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의 첨보 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주시죠, 전문가님. 예, 뭐 첨보는 제가 한 번씩 맥점 올 때마다 계속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인 것 같아요. 첨보는 이제 2차 전지, 첨가제 쪽, 전해질 쪽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신공장 증설이 나옵니다. F전해질 쪽이고요. 제일 잘 팔리는 전해질이에요. 캐퍼가 지금 1000톤에서 6000톤으로 늘어나니까 5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그리고 2024년도까지 전해질 투자량이 연평균 90% 이상 지금 성장할 전망입니다. 거의 막 2배씩 성장하는 거죠. 예, 그 전해질 쪽에 상당히 좀 이제 전망이 좀 좋고, 2차 전지 소재 매출 비중이 올해 64%에서 내후년에는 이제 86%까지 또 확대가 될 겁니다. LIPF6가 연말부터 가격 반등 전망인데 지금 벌써 반등이 되고 있어요, 벌써. 그리고 그 수익성이 지금 이제 회복이 되는데, 이거 LIPF6가 상반기 때 이거 가격이 빠지면서 첨보 주가도 같이 빠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지금 내년도 1분기 되면은 지금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단가를 좀 올려야 될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의 상반기에 수익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올해 영업이익 610억, 내년도에 990억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보시면은 올해 계속해가지고 빠지다가 이제서 바닥 잡고 1차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전고점 부분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지금 21선 부분까지도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시 또 반등을 노려볼만 하겠죠. 매수는 현재가 가능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8만 5천 원 일단 잡아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2만 원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주 맥점이 올 때마다 꼭 종목을 가져와 주시는 신기수 전문가. 오늘은 전해질의 첨보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8만 5천 원, 손절가는 22만 원 선 설정합니다. 내년의 성장성, 영업이익 측면에서 한 60%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최태규 전문가의 서진 시스템 보겠습니다. 5G 관련주 오늘 왜 움직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5G로 엮여가지고 괜히 좀 피해본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통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신 장비 아니면 또 핸드폰, 반도체 등등등등 많은데, 일단 좀 5G 쪽으로 좀 연결되면서 좀 움직임이 안 좋았는데, 일단 얘네 같은 경우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 쪽까지 이 사업을 확대하면서 매출액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 충분히 다져졌고요. 최근 고점이 18,050원인데 이거 퐁 치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가 매수하고 목표가는 일단 짧게 18,500원 보시면서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관련주로 엮여서 오히려 손해봤다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5G 통신 장비만 해당하는 종목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과 전기차 부품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가 바닥을 다졌다는 관점에서 매수가 현재가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3,000원, 18,500원, 손절가는 13,000원을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또 콘텐츠주 가지고 와주셨어요. 최근에 인수합병 관련해서 움직였었던 종목이에요. 애니플러스가 그 인수합병을 했어요. 최근에 라프텔이라는 애니메이션 OTT 인수했던 기업인데요.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이제 뭐 대표적인 애니 관련, 핵심 콘텐츠 관련 기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라프텔 인수한 효과도 있고 그 효과로 한번 이제 거래가 이제 좀 터진 적도 있습니다. 유스 애니메이션 핵심 콘텐츠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또 뭐 드라마 제작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들, 뭐 종속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외 OTT 시장 확대에 따른 콘텐츠 매출이 이제 지금 성장세에 있고 또 실적들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약 5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전문 OTT 플랫폼 라프텔 인수 이걸로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더 시너지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매출도 그 전보다 더 좋아서 한 3배 성장을 했었는데 올해도 30%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요. 또 영업이익률이 31% 정도로 높은 그런 영업이익률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연간 최대 실적이 경신이 기대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자회사들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가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얼마 전에 그 인수 효과로 인해서 강한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바닥 구간에서 상승 나오면서 음봉 나오는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뭐 차익 실현이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추세를 돌리기 위한 물량을 좀 잡는 그런 좀 추세라고 좀 보고 있고 또 한 이틀 쉬고 또 다시 한번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 구간에 지금 진입해 있는데 실적도 양호하고 사상 최대 실적 기대되고 있고 주가도 지금 바닥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방향을 돌리려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진입 가격은 현재가 지금 3,000원, 3,000원 아래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분할로 천천히 진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2,600원 잡고 대신 목표가를 저 위에 장기 이평선 3,700원 정도를 설정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애니플러스. 극장판 애니메이션 배급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OTT를 확보했습니다. 인수합병이고요. 그리고 또 드라마도 제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솜의 붉은 끝동이라는 드라마가 꽤나 흥행했었던 드라마네요. 이 드라마 역시도 자회사를 통해서 제작하면서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애니플러스 전략인데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700원, 손절가는 2,6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도 강한 녀석들의 공개 방송 일정 있습니다. 먼저 신상훈 전문가님. 네, 오늘도 4시 30분에 장 마감하고 오늘 살펴볼 차트들 시장이 이렇게 지루하게 조정한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편하게 오셔서 하루 마감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첫 주에 저희 강한 녀석들에 합류해 주신 최태규 전문가의 공개 방송도 있네요. 전문가님. 네, 제가 6시에 합니다. 조종은 제가 봤을 때 매수 기회고요. 시장 왜 하락하는지 그 하락 이유를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그럼 결국 또 매수 기회가 오겠구나 이러한 부분을 느끼실 겁니다. 네, 속 시원한 하락에 대한 분석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태규 전문가 6시에 공개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화, 주식 모두 약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